안녕하세요, 여러분. 2주 1차 시입니다. 챕터 2, 사회조사 방법의 기본 개념이고요. 들어가기 앞서 사회복지학에서 과학적 지식은 이론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론은 과학적 방법으로 만들어진 현상을 대변하는 개념이나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서술한 형태를 가집니다. 과학적 방법에서는 개념이나 변수를 명확하고 일관된 의미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념과 변수들의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명확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소수를 가설이라고 한다면 가설이 경험적 자료에 바탕을 둔 과학적 검증을 거치면서 이론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콘텐츠는 이렇습니다. 사회복지조사론 콘텐츠 1. 개념과 변수 2.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 3. 가설 4. 이론 되겠습니다. 먼저 1. 개념과 변수입니다. 네, 개념은 영어로 컨셉이라고 합니다. 개념이란 경험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대변하는 것인데요. 개념은 용어, 단어 혹은 상징으로도 표현되며 서로 다른 개체들이 가지는 공통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나무라는 것은 개념이에요. 길가에 서 있는 가로수를 보고 나무라고 하고 산에 있는 어떤 것을 보고도 나무라고 합니다. 각각의 것들이 서로 다른 개체이긴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을 묶어서 표현할 때 바로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는 개념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단어나 언어로 형성되어 있으며 언어는 본질적으로 개념적인 것입니다.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개념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물이나 현상을 지칭하는 대부분 것들이 바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몸무게,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부부, 옷, 가방, 세계화, 자살, 도박, 임신, 이혼, 폭력 등 우리가 사물이나 현상을 지칭하는 대부분 것들이 개념이라 해도 틀림없어요. 과학에서의 개념은 이론의 기본 구성물이 됩니다. 이론을 하나의 완성된 벽돌집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쌓는 데 필요한 벽돌들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에 있어서 개념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겠죠.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과 관련된 이론에서는 먼저 가정과 폭력이라는 개념들이 필요하고요. 이 외에도 부부, 외상, 알코올 중독 등의 다양한 개념들이 동원될 것입니다. 어떤 개념이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가정폭력에 관한 이론들도 다양하게 쓰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변수 variable인데요. 변수란 연속선상에서 둘 이상의 값을 가지는 개념입니다. 연구 대상의 속성에 계량적인 수치를 부여해서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하는 개념입니다. 변수와 개념은 종종 구분되지 않고 쓰기도 하나 구분을 하자면 개념은 추상적인 것이며 변수는 개념의 조작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구체화된 것입니다. 모든 개념이 다 변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변수가 개념이 됩니다. 사회과학 이론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개념들은 다 변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림을 보시듯이 개념과 변수의 관계에서요, 개념이 어떻습니까? 훨씬 넓은 의미로 자리 잡고 있죠? 예, 여기 내용을 보시면요, 변수란 이 변화의 성질을 가진 개념입니다. 변수는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변수값, value를 가지는데요, 혹은 속성을 갖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 등급이라는 변수가 1, 2, 3, 4, 5, 6, 7, 8, 9 등급이라는 변수값을 갖습니다. 성별이란 변수는 남성, 여성의 변수값을 갖겠죠. 소득 수준은 상, 중, 하 변수값을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다르게는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에서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등으로 규정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개념이 각기 다른 범주로 분류되는 둘 이상의 변수값들을 가지지 않으면은 그것은 변수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예로는 빨간색 자체는 변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색상은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검정색 등의 변수값을 가질 수 있겠죠. 이처럼 변수의 속성이나 이론에서의 기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변수의 속성과 기능적 관점에 따라서 또 그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변수에 보시면요. 크게 속성에 따른 분류와 기능적 관점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이걸 다 외우기는 힘들겠지만 하나하나 이해하신다면 반복 학습할 시에 자동으로 암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변수는 이론과 가설의 기본 단위가 되며 변수의 속성에 따라서 명목 변수, 서열 변수, 등간 변수, 비율 변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어떤 속성을 가졌으며 어떤 등급의 변수로 분류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수학적 연산을 할 수 있으며 어떤 통계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자, 먼저 1. 명목 변수 보시겠습니다. Nominal variable. 자, 이 명목 변수란 어떤 사물의 속성을 질적인 특성에 의해 서로 다른 몇 개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을 뿐 그 범주를 서열이나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변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 지역, 종교, 자, 이렇게 서열이나 수치로 나타낼 수 없겠죠. 그러나 사물의 속성을 질적인 특성에 의해 서로 다른 몇 개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명목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서열 변수입니다. ordinal variable인데요. 어떤 사물의 속성을 서로 다른 몇 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고 범주 간의 서열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말합니다. 서열 변수는 서열을 측정할 수는 있으나 각 서열 간의 차이를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서열 변수의 각 범주에 부여된 수치는 단순히 서열을 의미할 뿐이지 범주 간의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점, 장애 정도, 선호도에서 뭐 좋음, 보통, 나쁨 할 수 있겠죠. 반등수 1등, 2등, 3등과 같다고 보실 수 있겠죠. 네, 지금 제가 명목 변수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 서열 변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등간 변수입니다. interval variable인데요. 등간 변수란 어떤 변수의 범주 간의 순서뿐만이 아니라 범주 간의 정확한 간격을 알 수 있는 변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등간 변수는 각 범주 간의 동등한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 학년, 온도, IQ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더하기, 뺄셈은 가능하나 곱하기, 나누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도 이해하실 수 있겠네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등간 변수는 각 범주 간의 동등한 간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비율 변수입니다. 자, 이 변수는 변수의 범주 간의 간격이 등간격일 뿐만이 아니라 범주 간의 몇 배나 크고 작은가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비율 변수는 등간 변수의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절대 0점을 가지고 있으며 변수들 값을 곱하고 나누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키, 몸무게, 돈, 자녀 수, 소득, 길이 이러한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기능적 관점에 따른 분류인데요. 변수는 이론이나 가설을 통해서 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독립변수, 종속변수, 외계변수, 통제변수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찾아볼 것인데요. 먼저 독립변수를 보겠습니다. 네, 독립 변수는 어떤 변수가 다른 변수의 발생에 대한 원인이 된다고 가정될 때 우리는 그 변수를 독립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험 설계에서는 실험 처치 또는 실험 자극이 독립 변수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는 원인 변수, 설명 변수, 예측 변수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흡연은 폐암을 유발한다. 여기서 독립 변수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흡연입니다. 폐암이라고 답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이 폐암은 독립 변수가 아니라 종속 변수가 되겠죠. 예, 그래서 원인이 되는 변수, 흡연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속 변수가 되겠습니다. 종속 변수는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지만 다른 변수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변수로서 인과관계에서 결과를 나타냅니다. 독립 변수의 영향을 받아서 일정한 결과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실험 설계에서는 관찰 대상의 속성이 종속 변수에 해당이 됩니다. 결과 변수, 피설명 변수, 피예측 변수, 반응 변수, 가설적 변수라고도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흡연은 폐암을 유발한다 할 때 종속 변수는 무엇일까요? 네, 폐암입니다. 그렇다면 흡연은 앞에 물론 배웠지만요. 무슨 변수가 될까요? 네, 바로 독립 변수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되는 독립 변수는 흡연, 결과가 되는 종속 변수는 폐암 이렇게 되겠죠. 다음은 매개 변수입니다. 매개 변수란 독립 변수의 영향을 받아서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입니다. 즉,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 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입니다.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의 영향을 받지만 독립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독립 변수가 사라지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매개 변수는 종속 변수에 이르는 시간적 전후 관계와 논리적 과정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죠. 인과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예를 보실까요? 부모의 교육열이 자녀의 학습 의욕을 높여서 학업 성적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을 할 때 부모의 교육열은 자녀의 학습 의욕을 가져다 주는 독립 변수이고요. 자녀의 학습 의욕은 부모의 교육열의 영향을 받아서 학업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변수가 됩니다. 학업 성적은 학습 의욕에 영향을 받는 종속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의 영향을 받겠죠. 그렇지만 어때요? 독립 변수의 영향을 미치지는 못해요. 독립 변수가 사라지고 없다고 할 때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매개 변수, 다시 그 예로 돌아가서 자녀의 학습 의욕은 부모의 교육률이 없으면 생기지가 않고요. 또 학업 성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 변수의 영향을 받지만 매개 변수가 독립 변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조절 변수입니다. 조절 변수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변수를 말합니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가 그 강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겠고요. 독립 변수가 없어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 변수는 일종의 독립 변수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집단 따돌림 아동의 자아 존중감이 교사의 지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고 합시다. 즉, 집단 따돌림. 이것은 독립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아동의 자아 존중감이 낮아져 있지만 이때 교사의 지지, 즉 조절 변수가 되겠습니다.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 존중감, 이게 종속 변수죠. 자아 존중감은 높아질 것이다. 이때 교사의 지지는 바로 조절 변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절 변수는 마치 독립 변수와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독립 변수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조절 변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통제 변수입니다. 컨트롤 베리어블인데요.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설명적 조사에서 조사 설계 목표는 가설에서 설정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가 맞는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두 변수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의 변수. 이것은 대안적 설명 요인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자가 경기 불황과 외식업체의 매출 관계에 대해서 조사하여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외식업체 매출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제3의 변수인 지역을 통제해서 경기 불황과 외식업체의 매출 관계를 파악했더니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경기 불황과 외식업체 매출 간의 상관관계가 없었고요. 부산 지역의 경우에는 약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 지역이라는 제3의 변수를 통제함으로써 서울 지역에는 상관관계가 없고 부산 지역에는 상관관계가 약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연구를 설계할 때 정확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제3의 변수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다시피 경기 불황이라는 독립 변수가 매출 감소라는 종속 변수로 나타날 때 그 사이에 있는 통제 변수 지역, 예, 이것은 앞선 예처럼 서울이냐 부산이냐에 따라서 그 상관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통제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사회과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나 변수는 분명하고 일관성 있는 의미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조사 문제를 명확히 서술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 포함된 개념과 변수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념은 특정 대상의 속성을 추상화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개념 자체를 경험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측정 가능한 의미로 명료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바로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다시피 개념하에 개념과 개념적 정의가 포함되고요. 조작하에는 조작적 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은 조작하가 아닙니다. 끝에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먼저 개념적 정의가 무엇인지 보시겠습니다. 개념적 정의는 명목적 정의라고도 할 수 있고 사전적 정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개념, 동의어 또는 이미 알고 있는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어떤 개념이나 변수를 정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사전에서 정의하듯이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연구 대상의 사람, 사물의 특속성, 사회적 현상 등의 변수를 개념적으로 정의할 때 동일한 단어나 용어라도 사용되는 분야나 맥락에 따라서 각기 다양하게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변수에 대해 개념적 정의를 내리는 과정을 개념화라 합니다. 개념적 정의는 사전적, 추상적, 일반적,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측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한 실증적 지표로 이것을 변환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변환된 정의를 일컬어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자, 조작적 정의는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개념적 정의의 목적은 현재 연구의 관심과 초점에 맞는 측면의 어떤 개념 규정을 하려는 것이고요. 개념적 정의는
조작적 정의를 위한 전 단계입니다. 개념적 정의를 통해서 내려진 개념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나 틀 없이 조작적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념적 정의의 예시를 보시면요. 빈곤, 빈곤이란 무엇이냐? 정신적, 물질적인 박탈 상태다. 시험 스트레스는 무엇이냐? 시험으로 인해 유발되는 긴장 상태로 개개인이 느끼는 불안과 갈등이다. 이렇게 개념을 정의해 주는 것이 개념적 정의입니다. 자, 조작적 정의는요, 개념적 정의, 다음 이어지는 것이죠. 어떤 연구를 하고자 할 때 개념적 정의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개념들 또는 변수들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조작적 정의란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실증적,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하도록 구체화한 정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변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는 것인데요. 즉, 조작적 정의는 추상적인 개념들을 잘 대변하면서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한 대체 개념을 찾는 것입니다. 조작적 정의는 추상적 세계와 경험적 세계를 연결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합니다. 어떤 변수에 대해서 조작적 정의를 내리는 과정을 조작하라 합니다. 많은 경우 연구 주제나 가설에 포함된 변수들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경험적으로 조사 가능한 대체 개념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추상적 개념을 적절히 대변할 수 있는 대체 개념을 얼마나 잘 개발하느냐에 따라 연구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조작화 과정에서 해당 변수가 가진 본래 의미를 모두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조작적 정의는 개념적 정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측정 가능하도록 재정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추상적 개념을 완전히 대변하면서 경험적 검증이 가능한 대체 개념을 찾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예시를 다시 드리자면요. 개념적 정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를 할 때 청소년 비행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조합적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개념적 정의. 미성년자로서 지켜야 할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부모에 대한 불복종, 상습적, 학교 결석, 가출, 음주 따위의 이런 범죄, 우범 행위 등을 하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을 통틀어 이르는 말. 마치 사전에서 읽는 듯 또는 인터넷에 위키백과 네이버 사전에서 읽듯이 이렇게 정확한 개념이 모두와 약속되어 있는 것, 예, 이것은 개념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작적 정의는 무엇이냐? 비행 측정을 위해서 청소년의 하루 흡연량, 가출 횟수, 학교 결석률,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정도나 횟수 등 이런 것들이 조작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회복지조사론을 공부하시면서 이런 용어 개념을 잘 익혀두셔야 다음 진도를 나갈 때 설명을 잘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3. 가설입니다. 네, 가설의 정의. 자, 가설이란 어떤 현상을 설명하거나 그 현상과 관계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가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가설이라 합니다. 조사 문제가 형성되었으면 이것을 바탕으로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명제 형태의 가설을 구성합니다. 가설은 두 개 이상의 변수나 현상 간의 특별한 관계를 검증 가능한 형태로 서술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가정하고 혹은 예측하는 이런 진술이나 문장을 말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구 주제를 조사 가능하게 구체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설은 실증적인 확인을 위해서 구체적이어야 하고 현상과 관련성을 가져야 하고 또 아직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어떤 관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먼저 그 관계를 가설로 진술하고 그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게 됩니다. 즉, 과학적 조사 방법의 첫 번째 단계가 조사 문제 선정이며 두 번째 단계로서 가설을 설정하여 조사 문제를 구체화하고 세 번째 단계로 가설의 실증적인 검증이 진실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으셔서 감사합니다.